현대의학은 암이 성장하는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 인자들, 또 뭐 우리가 해결해야지 될 성장 인자들, 그 다음에 유전자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암제를 만들어내고 표적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적절하게 치료되고 있는가? 암은 만성질환의 최고봉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힘이 지금 있는가를 늘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의 변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암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미국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폐암의 부분에서요. 근데 이 많은 수치들이 조기 발견 때문에 올라가는 수치들이 많다. 여전히 3기, 4기는 생존율의 증가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고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생존율의 향상을 꿈꾸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새로운 임상 치료제들, 임상 치료제에 다시 시도해보고 그런 과정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과연 저런 염증 물질을 하나를 교정을 해서 되는가? 성장인자 하나를 망가뜨려서 되는가? 암이 가진 유전자 세포를 하나 막아서 그 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되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세포 하나가 이만큼 자라야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건 0.1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0.5cm 정도 됐을 때 발견이 되죠. 보통은 2cm 정도 되면은 뭐 유방에서도 이제 만져지는 정도가 되니까요. 우리가 0.1cm 정도면 한 7년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5cm면 한 9년 자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2cm짜리 유방암이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언제부터 암이 자랐을까요? 그러나 2cm 정도면 한 11년 정도 된 거죠. 저는 이것을 거의 딸딸 외울 정도로 몇 cm 몇 년, 몇 cm 몇 년.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이걸 철칙같이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다시 이 상황을 다시 봤더니 이것은 실험실에서 배양한 암세포를 배양한 계산식으로 저것이 나온 겁니다. 보통 살아가다 보면요, 암 환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최근 2, 3년에 큰 스트레스,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돼요. 저는 그 사실을 가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주 최근에. 예전에 유방암을 수술하고 갑상선 암을 수술할 때는 사실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그냥 암을 어떻게 하면 떼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수술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 욕을 먹지 않을까에 조금 더 치중을 했었죠.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피곤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치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피곤한 것은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피곤하다는데 애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영양제 사줬는데 먹어도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게 제 진료실에서 흔히 일어나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뭘 드세요? 바꿔서 드시고요. 어떻게 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어떨 때는 굉장히 낯설기도 해요. 이런 영양학의 강의를 들으러 가서 제가 처음에는 좀 불순한 의도로 갔거든요. 요즘 이제 영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니까 그럼 영양을 해서 어떻게 병원을 좀 부흥시켜 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3번을 놀라요. 완전 깜짝 놀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제로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좀 미친놈 아니야? 의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방대한 책도 무색할 만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던 전공 논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놀란 것은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라는 대로 했더니 환자가 좋아졌대.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황당한 일이죠, 저는. 예. 그래서 이 길로 파고든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 할 때는 1년에 일요일을 한 번 쉬었습니다. 한 번. 예. 일요일마다 모든 강의를 거의 다 갔고, 주말에 거의 뭐 3일 내지 뭐 아무리 안 돼도 이틀 정도는 강의를 하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2년 동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부분의 합은 전체와 다르다.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 있어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건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네. 전체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 단어만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맞아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해드리면, 개구리를 해부를 하잖아요. 창자를 떼내고, 팔을 떼내고, 머리를 떼내고, 심장을 떼내고, 다리를 떼내고, 다 떼내고, 부분을 다시 합쳐도 개구리는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분을 다 합쳐도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능의학을 그렇게 많이, 뭐 공식도 아니지만 공식을 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접목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기능을 처음 할 때는 모든 검사들이 다 유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 특히나 이렇게 어디 가서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이렇게 문제를 막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검사를 한 300만 원치도 시키고, 뭐 많게는 400만 원도 해야지 된다 그러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런 검사들이, 이해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서야지 된다. 나의 역량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결론에 다다랐냐면 이런 거죠. 유기산 검사는 소변으로 봐요. 호르몬 검사는 타액으로 합니다. 우리 혈액 검사는 피로 뽑죠. 그죠? 혈액 검사니까 당연히 피를 하는 거고. 알러지 검사 피로 합니다.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으로 해요. 자, 이것이 다 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몸에서 나오는 신호와 정보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모발 검사는 3개월 누적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3년의 세월 동안 변해온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몇 가지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검사를 가능하면 줄이고 그렇게 해도 비싸게 뭐 아직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기산 검사랑 모발 검사랑 그다음에 필요하면 타액 검사, 그다음에 알러지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게 되죠. 타액 검사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많이 하기로 한두 번 1등, 2등을 꽂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방 갑상선을 보니까 호르몬에 미쳐가지고 거의 타액 검사는 뭐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얘기만 들어도 이 사람 타액이 어떤 상태로 나오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유기산 검사만 봐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알러지 검사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을 굳이 다 돈 들여서 해야 되냐. 그거 할 돈 있으면 치료하는데 좀 쓰셔라. 대신에 이런 문제는 있어요. 기능의학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여유만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속도를 빨리 내야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현대의학의 약을 먹고 싶지 않아서
지금 기능의학 병원에 찾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약들을 먹어야 되냐. 예를 들면은요, 고혈압 약을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50세 때 먹기 시작했으면 몇 년을 먹어야 됩니까? 30년을 먹어야 돼요. 몇 알이 될까요? 계산하기 복잡하죠, 그죠? 그러나 장 소독을 하고 장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장 누수 관리를 하고 하는데 몇 달 정도의 노력만 좀 하시면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물론 반복을 해서 다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평생 동안 고혈압의 약을 먹고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그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 무형의 가치의 손실을 얻는다고 치면은 그것은 약간의 항생제도 사실 굉장히 순한 거예요. 흡수가 잘 안 되는 항생제, 그 다음에 뭐 효과가 짧고 굵게 나타나는 항생제, 뭐 물론 가격들은 다 비쌉니다. 좋은 게 비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현대의학의 문제점, 장점도 잘 알고 기능의학의 문제점, 장점도 잘 아니까 적절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암이 저렇게 7년, 8년, 9년, 10년 자라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의 변화만, 유전자의 변화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호르몬의 변화들도 있고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저런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은 실험실에서 다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환경이 지저분한 곳에서 산다. 그 환경 호르몬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유전자는 더 문제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암은 더 빨리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저기에 스트레스라는 게 가중이 되면요, 훨씬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죠. BRCA2 진이라는 유방암이 예상되는, 다시 생길 수 있는 반대쪽 유방에도 잘 생길 수 있고 유전적으로 그 딸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분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난소암도 잘 생기게 되죠.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 환자가 32번째 생일 때 유방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4아이의 엄마였어요. 호주의 여성입니다.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죠? 왜 조용하죠? 잘 이겨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도 똑같이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여기 유방 양쪽을 다 잘라내고요. 유방암이 반대쪽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뱃살을 떼내가지고 여기에 다시 유방을 만들었죠. 유방 성형을 하게 됩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여기 난소까지 다 떼내게 되죠. 이 사람도 자궁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건강한 사람인가? 진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 유전자의 문제만 해결을 했다면 호르몬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과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되죠.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죠. 옷을 입고 멀리 있는 유방암 환자를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주 예쁜 여성이에요. 그러나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심각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극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이 마지막이 갈 때 희극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므로 난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 찰리 채플린의 얘기입니다. 멀리 보려면요, 결국은 건강, 노후 생활, 결혼 생활 다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건강을 꽂은 사람이 65%나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어떠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태일 때? 1, 2, 3입니다. 3가지. 뭡니까? 수면 누구예요? 네. 네.
잘 자고. 잘 자고 잘 싸고. 네, 잘 먹고 잘 자고. 제가 뭐 드릴 선물 없나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건강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 두 가지가 장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장. 장이 그만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속 불편하면 잠도 사실 잘 안 오죠. 잠 못 자면은 속이 당연히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식단이 잘 맞을까? 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외계인인가? 외계인은 아니고 장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장 건강이 시작이지만 장 건강이 전부고 장 건강이 다시 마지막 종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승전 장인데요. 이 장은 다시 처음으로 가서 기승전 장을 다시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이죠. 먹는 것을 바꿔야지만 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 장을 어떻게 그러면 건강하게 하는가? 이런 이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쁜 걸 빼는 거예요. 나쁜 거. 나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 빼는 겁니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됐을 때 그 다음에 위산 강화제, 췌장 소화 효소제,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장세포 복구 그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을 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 건강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는 곳을 찾아가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언제나 기승전 장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독소들이 혈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나쁜 식사, 나쁜 생활 습관, 항생제, 이런 것들 약물 복용, 그다음에 중금속,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장내 유해균 증식 이런 것들이 장 누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망가지는데요. 다시 이제 자세하게 좀 보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독소, 음식물 찌꺼기, 약물, 그다음에 들어오는 해충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른 기관들이 작동을 잘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장세포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망가지는 장세포로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장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장염이라고 얘기하면 설사를 줄줄 해야지 되고 열이 나야지 되고 토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작동하는 그런 현상 자체를 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열이 날 수도 있고 고름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죠. 이 염증의 반응들은 우리 몸에서 일상적으로 생기게 돼요. 계속 있다는 거죠. 숨을 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중력에 살아가는 그 자체로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문제들을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이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그런 거 쉬운 건 안 물어봐요.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스트레스 우리가 받잖아요. 매일 받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있어요. 독소들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어요. 음식물을 먹는 순간이 있습니다. 약을 먹는 순간이 있고요. 장이 다른 것들이 망가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균은요. 장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균의 문제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100조예요. 100조개. 몸의 세포. 근데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는 60조개였어요. 60조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학은 과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학. 과학의 대부분은요, 변하지 않는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학은 60조가 순식간에 100조, 60조와 100조는 엄청난 차이죠.
60조와 100조로 변한 것만큼 불안정합니다, 아직.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많은 부분들이 가설 위에서 세워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뭔가 하나가 도미노가 끊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0조인데 그럼 이게 장에 살고 있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균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균의 숫자. 자, 100조. 100조에 100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는 그 균 숫자의 몇 배일까요? 10배나 됩니다. 10배.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균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변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죠.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교정을 하고 하는데, 유기상 검사보다 균의 종류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유기상 검사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애매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과민성 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대장용종, 유해균으로 인한 설사, 변비, 아토피, 천식, 알러지 비염 이런 데는 이런 분변 검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장은요, 식물의 뿌리랑 같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병들 이외에도 수많은 병들이 여기에 가지처럼, 열매처럼, 잎처럼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아까 나왔었죠? 누가 맞추셨잖아요. 먹는 게 당신이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음식이 약이다 라고 히포크라테스가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시절에 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약이라는 거는. 약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음식이 약이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음식으로 모든 것을 해보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의학이 그런 뒤에서 막아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자, 먹는 걸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먹는 걸 어떻게 바꿔야지 되는가를 볼 때 항상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죠. 450만 년 전에 이렇게 인간처럼 닮은 유인원이 처음에 이제 생겼습니다. 이때는 탄수화물식을 했었어요. 식물성 식사를 많이 했었죠. 근데 구석기 시대, 이제 손을 쓰고 있는 사람들, 손을 쓰고 돌을 이제 도구로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매장 풍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벽시를 이용하고, 곡물을 먹고, 이런 시기에는 빙하기가 있거든요. 빙하기. 그래서 식물들이 대부분 많이 말라 죽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연도를 한번 보세요. 200만 년이에요. 200만 년. 이게 1만 년 전이니까 사실 199만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지만 지금 19세기 산업혁명이 되면서 1970년대는 더욱더 가열차게 고칼로리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죠. 지금 50년이거든요. 50년. 50년이 199만 년을 이긴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겠죠. 우리 몸의 유전자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식사가 여기에 맞춰져 있나, 여기에 맞춰져 있나, 그것도 잘 한번 살펴봐야지 되겠죠. 도대체 넌 누구냐?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피로하거나 배고프고 뭐 체중 감량이 잘 안 되고 당이 땡기고 식후에 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상복부가 비만이 있고 호르몬이 불균형돼 있고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고 여드름이 안 없어지고 불임이 임신이 잘 안 되고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져 있고 콜레스테롤 주량이 증가돼 있다. 이 핵심에 뭐가 있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포가 있는데요. 당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꽂아야지만 이 당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쇠를 꽂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끼워 넣어야지 하는 구멍 자체가 망가져서 당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장작으로 예술을 하는데 도자기를 굽는데요. 장작을 막 집어넣었어요. 불을 피우려고. 막 집어넣으면 그런 예술품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900도쯤 이르러야 가마 속에 더 많이 파란 불꽃을 일어나도록 만들어야지만 좋은 예술품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세포로 얘기하면 대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먹는다면은 우리 몸은 대사가 망가질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장작을 더 집어넣어준다는 것은 좋은 예술품을 만드는 것에 실패할 것이 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식습관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줄 수 있다.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고기를 600g을 드세요. 고기를 800g을 드세요. 당신은 야채를 먹지 말고 고기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석기 시대 때 말이죠.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냥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었어요. 아침에 토끼를 잡고 점심 때 멧돼지를 잡고 저녁 때 호랑이를 때려잡고 그 다음날 맘모스를 때려잡아서 이틀을 먹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었을 겁니다. 못 먹었을 거예요. 토끼 한 마리 잡는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맘모스 하나 잡으려면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이게 잡으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기 며칠 만에 한 번 먹었을까요? 대부분 굶는 날이 많았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케톤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될 거고요. 고단백질 식이를 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의 대사를 우리가 방식을 얻게 됐을 겁니다.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추측해 볼 수 있고 내가 과연 매 끼니마다 삼겹살을 200g씩 400g씩 하루에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계속 먹는 것이 맞는가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드시고 변비가 고쳐졌다. 좋아요. 생리가 돌아왔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잘 고민을 해보셔야지 되겠죠. 몸이 보내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있습니다. 왜 단백질을 과다 섭취를 하면 안 되느냐? 단백질은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식품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그냥 최고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쪼개져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돼야지만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70%가 물입니다. 30%가 단백질인데요. 그것을 소화해낼 때는 정말 꼭꼭 씹어야 돼요. 몇 번 씹습니까? 자, 잘 씹어서 삼켰다고 해요. 위산이 충분해야지 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위산 저하예요. 위산이 저하가 되면요, 췌장 소화 효소도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산성이 떨어지면 알칼리가 떨어져야지만 중성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고기를 계속 먹어요.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찌꺼기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더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증가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근육량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몸무게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장 질환이 좀 생길 수 있다. 암모니아 때문에. 탈수 현상도 생긴다. 이것은 뭐 소화를 좀 더 많이 잘 하고 대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체력을 높이는 단백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나타낸다.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특히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발표도 했었죠. 2015년에 이렇게 발표도 했었는데 지금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LDL 수치가 많이 높다. 그런 분들은 세포가 이미 많이 망가져 있다. 고쳐야지 될 세포가 많다. 염증과 같이 붙어가지고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상황이 속속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철저히 식단을 잘 하셔야지 되는데 식단을 하시는 것이 어쩌면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서 조금 탈피해 보는 것이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고 있다면 탄수화물 좀 더 먹어보는 거죠. 고기를 많이 먹고 있다면 고기를 좀 줄여보는 거고. 이런 모든 식단의 목표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현대인들은 다이어트에 목숨 거는 것 같아요. 다 해본 적 있죠, 그죠? 이런 거 다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아니 다이어트 말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모범생들이시네요. 네. 저 이거 여러 번 해봤었는데요. 안 돼요. 네. 진짜 안 되죠, 그죠? 해도 제자리, 해도 제자리. 제자리면 좋은데 어느 날 더 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방법이 세상에 26,0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6,000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 정도를 해봤나.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1인 평균 5.1에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면요. 더 많이 했겠죠? 40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50대 뭐 종류를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50대 되면 포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다이어트는 쉽지 않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으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다이어트에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요. 자, 다이어트. 네. 지금 인문학을 곁들인 기능의학이니까 다이어트 시를 한번 읽어보시죠. 다이어트 시 한번. 다이어트 크게. 처먹지 말던가 말하지 말던가 이러나 저러나 내 입이 문제다. 네. 자, 체중계. 체중계. 밟고 있지만 밟고 싶긴다. 네. 자, 이 시에 대해서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다이어트는요,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물론, 체중이 줄어가면서 문제가 요요가 되면서 또 문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한테 실패의 기억을 자꾸 남겨요. 실패의 기억. 난 뭘 해도 안 된다. 난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자존감이 더 떨어지도록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이 시가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주 좋은 시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신 간의 싸움에서 매번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주 좋은 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실패해도, 그죠? 나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내 자신이 강하다. 항상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다이어트 중에 굶는 건데요. 굶는 것이 노화 억제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포유류, 초파리, 선충류, 효모, 어떤 종속 과목계를 떠나가지고 종속 과목계 다 아시죠? 네, 종속 과목계를 떠나서 단식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다. 굶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 단식을 통해서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생기면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복잡한 대사 과정 중에 하나의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구멍이 생기면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요. 문제들이 더 많이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저녁에 굶고 일요일 아침 안 먹고 점심 때 뭐 이렇게 따뜻한 차나 이런 것들 한잔 하면서 일요일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요런 방식, 가벼운 방식부터 좀 시작해 보시는 것이 아니면 한 번 더 조금 더 가볍게 일요일 아침을 안 먹어보는 요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해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떠나서 다이어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하고 암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 암이 점점 더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수많은 병들이 1.5배에서 많게는 2.3배까지 암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비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트가 당신이 필수적인가? 나한테 뭐 때문에 필수적인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요, 실패를 다시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신 분들은요, 다시 돌아와야 올바른 길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돌아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실제로 두렵죠. 더 살찌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더 떨어지는 것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고, 많은 모든 것들이 다 꼬이게 되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우선 목표로 두고 좀 더 건강해졌을 때 다이어트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하실 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면 쫄딱 망한다.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면 쫄딱 망한다. 아날로그는요, 리예요. 아날로그는 문입니다. 디지털은 리예요. 우리의 인생은 문이에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리로, 모든 것을 법칙으로 만들고 어떤 것들을 한순간으로 만들어버리면 여러 가지 꼬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방을 몇 그램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을 몇 그램 먹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재고, 언제 먹고, 몇 시간을 안 먹고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게 되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영화 다 보셨죠?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세상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다 이런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빨간 약이 좋은 겁니까? 파란 약이 좋은 겁니까? 기억하세요? 빨간 약. 누가 빨간 약이라고 하셨어요? 네. 왜 빨간 약 왜 좋죠?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네. 진실을 아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빨간색이에요.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있는 거, 편하게 있는 거, 이런 것은 파란색입니다. 안전한 색이죠. 근데 색깔이 달라져요. 있어요. 빨간색.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실을 선택하는 데는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살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아날로그의 삶으로 조금 더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 몸을 측정하는데 BMI라는 것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BMI. 이게 이제 바디 매스 인덱스인데요. 키와 체중을 이용해서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BMI는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요,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거쳐야지만 내 몸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죠.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떤 수준에 있나를 보는 건데요. 이 BMI가 약간 과체중일 때 20에서 22.5가 동양인에서 정상 범위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때 담배를 핀다 하더라도 생존율 자체가 가장 낮다. 너무 체중이 없거나 너무 체중이 많아도 생존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체형 자체가 정말 내가 선호하는 모습이 건강한 모습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모습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형이 이렇게 돼도 BMI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수치상으로는 나를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디지털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995년부터요.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여러분 다 겪으셨죠?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1988년에 난 이 세상에 없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으셨잖아요. 다. 네. 그저께 있었던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는요. 측정 이래 가장 최악입니다. 측정하기 전 1988년에는요. 엄청 더 심했어요.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가 옐로 카드를 매연을 뿜고 있는 이 서울의 풍경입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올림픽 선수들이 난 일본에 가서 훈련을 하고 경기하는 당일날 와서 경기만 하겠다라고 호소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매연이 심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그저께 갑자기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메어요. 눈이 따가워요. 콧물이 계속 나요. 기침을 계속해요. 이런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1988년도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어떻게 2018년 며칠이었죠? 3월 28일에는 기침이 나나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또 세월이 지나오면서 내 몸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 검사했는데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 검사 안 해도 돼요. 제가 그 약 다 먹어봤거든요.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한테 별로 옳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 시간이 변할수록 내 몸도 변하고 내 변하는 몸에 따라서 적응해야지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체중을 줄이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너무 적게 먹는 거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체중만 줄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부터 생각하는 거 이거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잠 못 자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거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먼저 고쳐야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감정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큰 적이 됩니다. 감정.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게 뭐 흔치 않죠. 요즘은 물론 행복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에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스트레스는요, 이해하는데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이 호르몬, 콜티졸이라는 호르몬, 이 대체 뭔가? 사실 의사들도 콜티졸이라는 호르몬 잘 모릅니다. 네. 콜티졸이 문제가 있을 때는 병적인 문제일 때만 관여를 하죠. 우리가 이제 호르몬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콜티졸을 검사를 해요. 요렇게 돼야지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거의 바닥입니다. 콜티졸이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요, 거의 시체놀이를 해야 돼요. 호르몬이 거의 없다. DHEA라는 호르몬도 없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도 없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도 부족하다. 40대 말, 50인 여자 환자인데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넘쳐난다. 그러면 이제까지 50평생 여자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남자가 돼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 거거든요. 나머지 호르몬들이 다 바닥을 치더라도 이것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내 몸이 더 이상하게 꼬일 수 있다. 남자들이 보통 성격이 어때요? 자,
평상시에 성격이 어떻습니까? 네. 남성화 되면요, 어떠냐면, 욱해요. 가만히 있다가 짜증을 팍 내거든요. 네. 그러고 어느 순간에 눈치를 보면서 미안하다 해요. 그러고 별 말이 없어져요.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남자예요? 여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근데 희한한 거는 남자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맨날 붙어 다니려고 그래요. 드라마 보면서 찔찔 울고,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남자, 여자의 호르몬 상태가 요즘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자들을 조심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반응들이 생깁니다. 이런 반응이 잦으면 잦을수록 호르몬은 다 낭비가 되고 바닥을 치게 돼요. 어떤 위험에 다다랐을 때 내가 싸울까, 도망갈까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싸울까, 도망갈까. 이 스트레스들은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나눌 수 있는데요. 좋은 스트레스이든 나쁜 스트레스이든 이것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멘탈,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케미칼, 생화학적인 스트레스죠. 이것이 먹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내 몸에서 에너지가 되고, 내 몸에 피가 되고, 내 몸에 살이 되고, 이런 것이 다 생화학적으로, 비타민을 먹고, 미네랄을 먹고, 이런 것이 다 생화학적인 문제죠. 바이오케미칼, 이거는 내 몸, 신체의 문제입니다. 이 좋은 스트레스는 언제든지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칭찬하잖아요. 어우, 예쁘시네요. 옷도 잘 입으셨고, 깔끔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계속 칭찬하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죠. 네. 왜 저러나 저놈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계속 좋다는 것들을 해줘도, 네. 어떨 때 욕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스트레스, 또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언제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보면요. 이건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 제일 많아요. 이건 영양 대사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건 중력 저항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을 잘 이겨내야지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딱 맞닥뜨렸을 때 싸울까, 도망갈까, 대부분 회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싸우면 더 복잡해지니까. 자꾸 이제 도망을 가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야지만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잘 산다는 것은 오래 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잘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스트럭처, 그 다음에 뉴트리션, 멘탈,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야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아까 도미노처럼 하나의 문제가 조그만한 게 생겼을 때 그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이것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은요, 핵심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핵심 스트레스를 찾아서 우리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의학적 치료란 밸런스를 맞춰줘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나 한번 보시죠. 7시에는 끝내야 되겠죠? 재밌습니까? 네, 뭐 일 있으신 분은 빨리 가셔도 됩니다. 더 신기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그죠? 이것도 이렇게 좀 더 볼까요? 까지 해도 되나? 좀 많이 오버가 돼서 빨리 끝나는 게 낫겠죠.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이런 겁니다. 밸런스. 근데 밸런스는요, 혼자 있을 때 밸런스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여러 개가 커넥션이 돼 있어야지 돼요. 네. 커넥션과 밸런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컨실리언스입니다. 컨실리언스. 이거는 통섭이라는 뜻이에요. 통섭. 이 각각의 개체들을 여러 개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다시 보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의 각각의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로 다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각각을 보는 게 에고입니다. 에고. 나 자신만 보는 거. 이 같이 있는 것이 에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기능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통섭의학의 개념을 이제 마음편안유해과에서 가져와서 이 전체를 다시 커넥션, 연결하는 겁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에서 마음과 육체와 영양까지 다 같이 보는 곳은 사실 없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능의학을 좀 이해하시려면 내 몸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난 뭘 먹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호르몬도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상선 약을 먹을 게 아니고, 내가 부신 피로가 있다고 해서 부신 호르몬제, 스테로이드만 먹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 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뇌에서 시작이 되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원래 아침에 일어날 때 많아지고요, 저녁에 지낼 때 낮아지고, 아침에 많아지고 낮아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계속 많이 받게 되면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되면 거의 꺼져버려요. 이게 부신피로거든요. 부신피로. 부신피로는 내가 잦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부신 호르몬들을 관리하느냐, 에디슨병, 부신 호르몬이 너무 없을 때요, 부신 호르몬이 너무 많을 때 쿠싱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낮아져 있다 하더라도 에디슨 병은 아니다. 우리가 봐야지 될 부위는 병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간 정상이 아닌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런 상태 중에서 이런 상태는 조금 병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 진짜 큰 문제 있는 거예요, 대학병원 가야지 돼요? 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부신의 문제들이 생기면요,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부신 호르몬의 문제는 스트레스다라고 거의 등식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신 증후군을 유발하는 이유, 쉬지 않고 일하고, 수면이 늘 부족하고, 퇴근 시간이 항상 늦고, 취미나 여가 생활이 없고, 흡연, 커피,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강의를 오래 하면서 여러분을 붙잡아 놓는 것도 어쩌면은 부신 피로를 계속 유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네. 어떤 사슬이 끊어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요, 만약에 이런 사슬이 어떤 거는 60kg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사슬은 80kg까지 될 수 있고, 어떤 사슬은 40kg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끊어지는 사슬이 있을 겁니다. 물론 40kg도 사슬이 끊어지겠죠. 얘도 50kg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얘도 50kg만큼의 사슬에 무게가 걸릴 거예요. 그러나 끊어지는 것은 40kg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생겼을 때 그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더 드러나는 거죠. 내가 위암 환자다. 그러면 장을 포함해서 다른 부위에 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위만 잘라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유방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고,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 자체를 다 하나씩 줄여가야지만 되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들은요, 작은 핵심 스트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이 안에 연탄이 들어있겠죠, 그죠? 옛날에 다 해보셨죠? 눈사람 만들 때 연탄을 굴려서 이렇게 눈사람을 만듭니다. 눈사람을 만들면요, 이제는 연탄 대하듯이 대하잖아요. 이 애한테 말도 하고요, 네, 귀엽다 하고요, 사랑스럽다 하고, 꾸며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스트레스라고 하면요, 그때는 핵심 스트레스를 보지 않아요. 그 주변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문제화되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몸은. 근데 핵심 스트레스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지만 주변 스트레스들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무게들을 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 스트레스라는 것은 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내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고맙습니다. 짜증나. 이게 동영상이 많은데 제가 요약을 해드릴까요? 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흰 곰팡이, 예쁜 곰팡이 앞이고요.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였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문제가 되죠. 우리 몸의 70%는 물이에요, 물. 고맙습니다, 짜증나를 계속 반복하게 될 때 물의 모양도 변하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물의 모양이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갔을 때 내 몸에 문제들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버릇이 쌓여가는 것을 습이라고 합니다. 습. 네, 계속 내 몸에서 쌓여가는 거. 이것을 학습된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익혀가고 있는 거죠. 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이미 죽어 있는, 이론화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익혀서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기능의학도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살아가는 과정 중에 변하는 모습들을 이해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습관은 어떤가요? 당신의 먹는 습관은 어떤가요? 당신의 생각하는 습관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다시 잘 봐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거죠. 습관, 습을 본다. You have a dream inside you.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실패에 머무르려고 해요. 언젠가는 성공을 한번 해봐야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이겨낸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는 생각,
이겨내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내 몸에. 이겨내고 싶다는 마음, 성공하고 싶다는 그 희망,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생각은 대부분 머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생각의 시작이 이런 스트레스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이렇게 부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작용도 있지만 신경으로 전달되는 스트레스 자극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게 뇌의 이 부분인데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뇌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뇌변계, 전전두엽, 이렇게 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전두엽은 이것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고등 동물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감정 상태, 나는 사랑받고 있나? 감정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뇌가는 나는 안전한가? 내 삶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위험하지 않은가를 계속 판단하는 것이에요. 부신 호르몬이 작동한다, 이런 얘기는 생존 상태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투적으로 싸우든 도망을 가든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몸에 이 호르몬 작용이 신경작용과 맞물려서 면역작용까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생각에서부터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생각의 중심이 내가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여기 뇌 간에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뇌 간이라는 게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뇌 간의 작동 자체가 멈추거나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잘 먹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잘 자지 못하고 잘 싸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정상 C커브에서 벗어난 이런 상황들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자목인데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 있어요. 자, 거북목인데 괜찮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까지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나의 인문학적 소양을 SNS에다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내 역사는 이렇다. 나는 이런 성격이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SNS에 계속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지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뇌 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어져 있는 척수에도 전부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척수는 이런 우리 몸의 기능을 다 관장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잘 먹을 수 있겠어요? 잘 쌀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생긴 문제를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이 마음편 유해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구조를 교정을 하는데 저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먹는 것을 바꾸는데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 줄이는 것이 개념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리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마음 편한 유해과, 그 이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셨는데 많은 알러지들이 이렇게 나왔죠. 과연 이렇게 피하는 것만이 답인가? 저렇게 알러지가 나왔다는 건요, 내 생존 위협 자체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먹을 게 없어진다. 먹어도 잘 이용을 못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알러지가 많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확인해 보셔야지 돼요. 때가 되면 비염이 생긴다. 때가 되면 알러지가 생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호르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저런 신경적인 문제들도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지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잠깐만 보죠. 我是 잠깐만 王德 볼까요? 顺，地地道道的沈阳人。一场 T 台走秀，让很多人认识了我。有人叫我最帅大爷，也有人说我一夜爆红。可是你知道吗？为了这一天，我足足准备了60年。24岁，我当话剧演员。44岁开始学英语，49岁创造了造型洋剧，到北京成了一名老北漂，没房没车，一切从头开始。50岁，我进了健身房，开始健身。57岁，我再次走上舞台，创造了世界唯一的艺术形式。它叫活雕塑。70岁，我开始有意识的练腹肌。79岁，我走上了 T 台。我今年80岁了，还有追求。相信我，人的潜能是可以挖掘的。当你说太晚了的时候，你一定要谨慎，它可能是你退却的借口。没有谁能阻止你成功，除了你自己。该炫自己的时候，千万不要对自己说：“我是王德顺，我是最炫东北人。” 이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지 될 것들, 찾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내가 더 멋있게 나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해봐야지 되고, 그런 길에 기능형이 같이 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이제 악동 뮤지션이죠. 이수연. 다이어트를 이제 했는데, 이래가지고 가수 하겠나 싶은데 엄청 많이 이뻐지기는 했죠. 그죠? 네. 보면 자몽 1개, 계란 2개, 저녁에 계란 2개, 토스트 1개, 두부 샐러드. 이런 식단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식단들이잖아요. 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식단을 하면서 감량이 너무나도 힘들 때는 죽겠으면 먹고 싶은 거 양 조절해서 먹기. 네. 스스로 자기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네. 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출판사 간부로 일하는 43세 남자인데요. 아침에 우유 한 잔, 식빵 한 쪽, 점심 때 근처에서 1인분의 절반만, 오후 서너 시에 빵으로 잠깐 요기하고, 저녁은 뭐 집에 가기 전에 조금 늦게 먹지만 뭐 밥,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식사는 적지만 점심 메뉴를 매일 달리하니까 여러 가지 골고루 먹으니까 영양에 문제가 없을 거다 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탈모, 골격근 부족, 단백질 부족, 마른 비만, 높은, 자, 고지방식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다시 확인해 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잘하면요, 좋아져요. 네, 잘하면. 고탄수화물 식단, 고지방 식단, 어느 게 더 좋은가? 전부 다 반대를 했고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편편한 지구라고 다 믿고 있던 시절에 둥근 지구라고 얘기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편편한 지구가 둥근 지구가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에서 과연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뭔가? 그리고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죠. 건강해지는 것도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고 아닙니까? 헤르만 헤스가 being happ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eing happy. 이렇게 내 자신을 잠깐 놓을 수 있어야지 되고, 여성을 위해서 수년간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 여성 우대가 이 시절에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해진다는 거. 이 시는 한번 읽어보시죠. 이 시. 네.
죄송합니다. 네. 행복에 있다니까 인생에서 주어진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한 가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일은 그뿐입니다.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으로 살면서 계명을 다 지켜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할 수 있는 것은 행복에서입니다. 마음의 조화가 있기 때문이고 달리 말하면 사랑하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규칙, 가난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부처도 행위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즉 그의 영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거기줄을 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무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희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맑은 소리로 가득 차 있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세상이고 올바로 움직이는 세상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엄청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엄청 어려운 얘기들이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미소를, 이런 웃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공을 찰 수 있는 발과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달. 물살을 헤쳐나갈 팔과 손까지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a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때 많은 것들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아내고 그것을 찾아갈 때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장에 아픈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당장 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먹는 것을 바꾸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에 가장 큰 지름길이다. 아주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대하고 긴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은 어려울 수도, 어쩌면은 별로 쓸모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